일단 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치명인에서 대입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이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6월달 모의평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가 전반적으로 좀 쉽게 나와서, 사실 이제 제일 걱정인 거는, 원래 이제 2년 동안 9월달 모의평가가 좀 쉽게 나오고요. 6월달이 약간 어렵게 나오는 게 상례였는데, 올해는 6월달이 좀 쉽게 나와서, 이게 지금 수시 원서 접수하기 전에 6월달 모의평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정시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적절한 기준이 되기가 좀 6월달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3월달하고 6월달과 9월달을 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월달, 6월달, 9월달을 다 보시고 369 중에서 약간 성적이 가장 안 나왔을 때랑 그 다음 가장 성적이 잘 나왔을 때를 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게, 왜냐면 이게 6월달이 약간 쉽게 나왔는데 이게 9월달마저도 약간 쉽게 나오면 사실 대단히 보수적으로 정시 범위를 잡는 게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9월달이 2년 연속 쉽게 나왔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안 해도 9월달에 작년에 전국에서 보면은 9월달 평가 만점 받은 애들이 전국에 60명 나왔어요. 작년에 올 만점. 제가 아는 애도 재학생이 2명이 올 만점이었어요. 그래서 7월달이나 8월달에 수시 원서 접수 어디 하자고 얘기해놓고 막상 9월달 모의평가를 만점을 받았는데 한국사도 50점 다 맞았고 영어도 100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도 안 틀렸어요. 100점.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되게 약간 그 우울한 목소리로, 왜 우울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냐면은 얘가 이런 거죠. 6월달과 7월달 사이에 6편 가지고 대충 수시원서 접수 어디 할지를 감을 잡아서 6개를 다 찍어놨는데 9월달을 다 맞아버리니까, 얘가 왜 그러냐면은 시험을 수능에서 그렇게 100점 맞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점을 못 맞을 건 뻔한데, 근데 9월달 또 시험을 잘 보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나쁜 거예요. 이게 막상 좋아할 만한 것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6개 수시를 갖다가 설정해 놓은 거에서 1개 정도만 4연점 올렸습니다. 어쨌든 9월달은 잘 봤으니까. 그래서 9월달 그 시험을 잘 봤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4개 틀렸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험이 쉬워서 수능 전체에서 4개 틀리면은 보통 어디를 가냐면 경희대, 의대를 갑니다.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4개 틀리면, 제가 아는 애가 걔가 꼴찌 같은데, 걔가 서울대 의대에다 30명 정시 뽑을 때 걔가 진학사 30명 서울대 의대 지원자, 모의 지원자 중에서 30등을 해서 꼴찌였어요. 걔가 국어 2개 틀리고 생명 2를 2개 틀려서 재수생인데 수능을 4개 틀렸거든요. 4개 틀렸는데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모의 지원에서 꼴등이면 실제로는 꼴등이 아닌 게 아닌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거기는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모의 지원을 다 하지 않아요. 자기 점수를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의 지원을 안 해요, 애들이. 그러면 사실 30등이 아니라 한 5, 60등 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서울대 의대에서 추가 합격자가 나오지 않지 않냐. 서울대 의대를 포기한 애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재수생이고 뭐 반수생도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를 걸쳐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걔랑 얘기를 하다가, 야, 그래도 이게 2022학년도가 첫 번째 통합형 수능이었거든요. 첫 번째였어요. 22학년도가 제일 처음에 이게 선택 과목 다 있고 그런 수능이라서, 이게 진학사든 UA든 뭐 메가스타든 어디든 데이터가 전무하다. 전년도 데이터랑 수능이 전혀 다른 수능이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네가 하나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는 지르자. 그래서 원래 연세대 의대를 되게 쓰고 싶어 했는데 고려대 의대를 썼어요. 고대 의대 쓰면 붙을 가능성이 99% 되거든요. 100%는 없어요. 근데 99%인데 거의 분단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하나 비우고 연대고대 같은 군에 있으니까 고대를 썼고요. 고대를 쓰고 난 다음에 서울대 의대로 질렀어요. 서울대 의대 최초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 아마 제가 뭐 시대인재나 뭐 이런데 그 재종반도 다 알아봤지만 4개 틀린 애가 서울대 의대 합격생 중에서 없어요. 걔가 꼴찌 같아요. 어쨌든 꼴찌 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탈 해가지고 4개 틀린 애가 첫 해에는 서울대 의대를 갔고요.
작년에는 수능이 쉬웠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간 애가 거의 4개 틀리면 꿈도 못 꾸고요. 1개 틀려도 꿈을 못 꾸는 게, 왜 꿈을 못 꾸냐면 똑같이 1개 틀려도 어떤 상황이 됐어야 되냐면은 과학탐구 2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서울대 의대 간 애들 중에서 과탐 1 원한 애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가산점을 2 과목 1 과목 선택하면 3점을 주고요. 그러니까 과탐 2를 2개 하면 또 5점을 주거든요. 그 서울대 방식은 탐구 과목에 100분이라는 걸 쓰지 않고요. 우리가 성적표, 유평 성적표가 언제 나오냐면 7월 1일 날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성적표랑은 전혀 다른 성적표예요. 수능 성적표하고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 전에 받아왔던 거 3평이나 5평은 이렇게 큰 종이에 몇 번 틀리는 것까지 다 나오죠. 그리고 100분위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뭐 98.52 이렇게 나오죠. 수능 성적표는 그렇게 안 나와요. 98.52죠. 그럼 반올림에서 99가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소수점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연대나 고대나 대부분의 학교는 탐구 과목을 100분위를 쓰거든요. 그래서 성적표를 보면 수능 성적표는 우리의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여기 딱 3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럼 100분위를 통해 가지고 100분위라는 게 뭐냐면 100분위 97이면은 우리 애보다 못한 애가 이 과목에서 전국에 97%가 있다는 거니까 100분율의 한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보다 100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100분이 99면 우리 애보다 못한 애가 99%가 이 과목에 있는 거예요. 상위 1%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성적표가 나올 때 연대나 고대는 100분 위를 쓰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과학탐구하고 사회탐구를 뭘 선택해야 될 때 이 개념을 아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대나 국립대 같은 경우는 이 100분위를 안 써요. 탐구 과목을 그냥 표준 점수를 그냥 써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쓰는 거는 대단히 세부적으로 좀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다른 학교는 100분위를 쓰냐면은 100분위는 이 과목에서의 위치를 좀 뭉뚱그려서 나타내긴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뭐 만약에 올해 6월달 모의평가에서 가장 쉬웠던 과학 과목은 물리 1, 물리 2예요. 특히 물리 1이 50점 만점에 50점이 1등급 컷이 50점이에요. 다 맞아 1등급이라고. 다 맞아 1등급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표준 점수가 급격히 떨어져서 다른 과목의 과학탐구 표준 점수는 77점 나온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은 64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되게 억울하죠. 아니 누가 물리가 쉽게 나올 줄 애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약간 보정하고자 100분위를 통해서 어려운 과목, 쉬운 과목의 난이도를 약간 보정하면서 네 위치로 점수를 주는 게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인데, 대부분의 중상위권 대학까지 몽땅 다 탐구 과목을 100분위를 쓰는데 서울대는 100분위 안 써요. 표준 점수를 단순하게 합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표준 점수 나오죠. 그럼 64점 맞으면 64점인 거예요. 77점 맞은 애들은 77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과목을 선택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보정이 안 돼요. 그리고 탐구 과목을 더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탐구를 투 과목 하나 더하면은 64 더하기 3 한 과목이면. 근데 두 과목을 하면 그 토탈 표준 점수에 플러스 5점을 하고, 그래서 서울대는 수학 표준 점수 곱하기 1.2, 과학 표준 점수는 미리 그거 민지 더한 상태에서 곱하기 0.8, 이래가지고 정말 단순하게 표준 점수로 가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학교는 그렇지 않고 이 과목의 위치로 변화를 해준다. 하지만 올해 물리 1처럼 이렇게 쉽게 나오죠. 물리 1, 물리 2처럼 쉽게 나오면 그냥 그걸로 망한 거예요. 왜 망한 줄 아세요? 50점 만점이 1등급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운 나쁜 경우는 가끔 1등급 50점 만점자가 많으면 2등급이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점이 1등급인데 1등급이 11%가 넘죠. 그럼 2등급 블랭크예요. 2등급이 없고 바로 한 개 틀리면 3등급이 돼요. 그럼 100분위가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근데 100분위로 점수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나온 과목은 그 과목 만점 받아도 불리하고, 그 과목을 한 개 정도나 2개 정도 틀리게 되면 아주 급격하게 점수가 떨어지는
쓴맛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탐구 과목 선택할 때 신중에 신중을 겨하는 게 특히 사탐 말고 과탐 과학 탐구가 이게 편차가 되게 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물리 1, 물리 2가 저는 되게 불안했거든요. 작년에 화학이 4고를 쳤기 때문에 올해는 물리가 4고를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아 제발 물리 선택한 애들한테 걔네가 무슨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리 좋아해서 산 거고 물리 잘해서 산 건데 제발 쉽게 나와서 애들 좀 괴롭히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6평에서 물리 1, 물리 2가 4고를 쳤어요. 자 이렇게 되면 4고를 친 거를 평가원에서 또 알고 출제위원도 알게 되겠죠. 아 물리 1, 물리 2 이렇게 되면 애들이 만점을 받는구나. 만점에 1등이 뜨는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수능에서 지금보다 약간 어렵게 낼 가능성이 높아서 물리 1, 물리 2의 피해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되면 끝장이에요. 물리 1, 물리 2 선택한 애들 그냥 그걸로 그의 수능은 말아먹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6평에서 물리 1, 물리 2가 4고를 친 거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세상에서 제가 억울한 게 탐구 과목 잘못 선택했다가 그걸로 그냥 그의 농사 망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안 돼서 이걸로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넘겨야 되겠네요. 이게 포인트가 안 돼가지고 이걸 하게 되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네, 일단 보시면 지금 전체 졸업생은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아서 1189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역대 최고란 말은 작년부터 계속 역대 최고인데 사실 지금 역대 최고는 재수생이 역대 최고가 아니고요. 재학생이 역대 최고예요. 우리가 황금 대지띠라서 고등학교 3학년 황금 대지띠의 충원이 45만 3,80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애들보다 일단 3, 4만 명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재학생이 6평을 28,250명이 증가한 상태라서 일단 재학생이 많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 같은 경우는 한 1,200명 정도 증가해서 그닥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것 같지는 않고 왜 이렇게 많이 증가를 안 했냐면요. 의대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6평 접수를 일찍 하잖아요. 근데 5월달까지 의대가 확정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9월 달에 약간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들이 재학생 긴장을 좀 해야 되는 게 수능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 우리 고3이죠.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볼 수능이 이 형태의 수능의 마지막 수능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의대 그 N수생들 현황을 보면요. 재수생보다 3수생이 합격생이 더 많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의대를 지원하는 애들은 대부분 3수까지 생각하면서 의대를 공부해요. 근데 올해 재수한 애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올해가 재수죠. 내년이 3수겠죠. 한 번 더 하면. 근데 그 수능이 걔네한테 마지막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의대를 갈 수 있는 마지막 수능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수능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정시에 내신이 들어가잖아요. 수능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신이 좀 안 좋고 수능을 잘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내년 수능이 의대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니에요? 왜냐면 의대가 점수가 1점, 2점 차이로 어차피 붙고 떨어지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신이 들어가가지고 내신이 안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점수가 불을 보듯 뻔하게 점수가 내려갈 거거든요. 그럼 그 점수를 수능으로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잘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결국은 내년이 마지막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재수생들은 지금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지금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모르고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해맑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왜 잘하냐면 저희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며칠 전에 중간고사 보고 와서 지금 기말고사 좀 열심히 하라고 했거든요. 저희 애도 정시예요. 네, 정시인데 그 정시하는 건 좋은데 지금 네가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 베이스가 수능 과목하고 똑같으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해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야, 남자애라서 너 그러다가 대학이 아니고 군대를 바로 가는 경우가 있다.
얘기를 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작년 6월달 6평과 9평의 차이가 17,861명이 증가가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재수생들이 6평에서 9평으로 넘어갈 때 17,000명 정도 증가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애초에 이게 작년 6평이 88,000명인데 우리는 89,000명대니까 사실 거의 9만 명대거든요. 몇 명 모자란 9만 명, 89,887명이니까 진짜 얼마 모자란 9만 명이잖아요. 그럼 올해 9평 같은 경우는 10만 6천 명이 아니라 한 11만 명대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또 신문지상에서 역대 최고란 말을 또 할 거예요. 역대 최고란 말이 아주 지겨워요, 이제. 왜냐면 작년부터 계속 나오니까. 그냥 사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뭐, 역대 최고라고 해도 뭐 시험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사탐 증가자는 재작년에는 과학탐구가 사회탐구보다 많았고요. 작년부터 사회탐구가 과학탐구보다 많거든요. 작년에 27만 명이 사탐 선택자 6평에서 근데 올해는 36만 8,018명이니까 96,342명이 늘었습니다. 인원도 는 데다가 전체 인원이 는 데다가 사탐 선택자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탐구는 3,623명이 줄었습니다. 의외로 별로 안 줄었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애초에 표본 모집단이 많아요. 그냥 인원이 많아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체 인원은 6평은 29,439명이 증가했는데 N수생은 1,189명 증가했고 그 다음에 N수생도 사탐을 언을 해가지고 재작년 6평과 작년 6평의 N수생의 사탐 선택자 증가하고는 6,680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해 N수생 사탐 증가자는 N수생은 작년 6평 대비 21,841명이 증가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N수생도 사탐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사탐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뒤에 이제 제가 정확하게 예시를 들긴 할 건데요. 지금 사탐과 가탐 속에서 많이 헤매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냥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통계상으로 보면은 과학탐구에서 사회탐구로 넘어갔을 때 성적이 올랐던 애들은 과학탐구 2개 평균 등급이 3등급, 4등급, 5등급인 애들이 일반적으로 사탐 넘어갔을 때 성적이 거의 올랐습니다. 근데 과탐 1등급 애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상승할 게 없잖아요. 과탐 2등급 애들도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 과학탐구는 대부분의 이과 지원할 때 정시에서 3%에서 한 10% 사이에 가산점을 받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3% 가산점 맞는데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자, 서울대는 지정이니까 가산점이 없어요. 서울대는 무조건 과학탐구 2개를 해야만 해요. 근데 다른 학교들은 지금 사탐, 가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과학탐구를 선택하고 이과 지원할 때 3% 가산점을 받잖아요. 그럼 3% 가산점은 그냥 단순하게 원점수로 따지면 3점짜리 1개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탐구에서 사탐으로 넘겨갈 때요. 이득을 보시려면은 내가 지금 맞은 과학탐구보다 사탐 넘어가서 3점짜리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돼요. 그래야 가산점 맞은 애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대처럼 6% 가산점을 주는 학교가 있거든요. 6%는 3점짜리 2문제 정도 더 맞아야 돼요. 6점 정도 더 맞아야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고대 가래들은 3%이기 때문에 사탐 1개 정도 더 맞으면 극복이 가능하고요. 이대는 6%이기 때문에 3점짜리 2개 정도 더 맞아야 극복이 가능하다. 극복 가능하다는 거는 사탐으로 과탐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올해 6평 난이도는 이제 화원화 2, 지원치 2가 어려웠고요. 사탐은 한지, 세지, 생균이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원점수 컷 보시면 자, 이거 원점수 볼게요. 6평하고 6평인데 작년 6평과 올해 6평인데요. 지금 95점, 92점 정도 나왔으니까 확실히 국어가 쉬웠던 거는 2등급도 마찬가지로 90점, 86점이 나왔으니까 작년 1등급, 2등급 비교할 때 원점수 컷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번 국어는 좀 쉬웠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올해 수능을 예상하면요. 6평, 9평 난이도랑 무관하게
무관에 올해 수능을 생각하면 국어 난이도를 조정한다고 평가원이 3월 달에 얘기를 했거든요. 3월 달 시험은 평가원이 내는 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이 내는 거고 3월 달은 평가원이 발표를 했어요. 올해 수능 계획을. 그때 국어 난이도를 약간 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작년 국어가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올해 국어 난이도에서 뭘 조정할 것 같냐면 제 예상인데 일단 비문학과 언어와 매체를 약간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문학은 평이하게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문학이 너무 쉬워서 비문학과 언어와 매체가 약간 난도가 올라갈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게 어렵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수능 절대평가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대상 2032학번 대상은 절대평가로 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민주당의 공약집을 제가 요즘 엄청나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민주당 공약집 보면은 수능 절대평가가 공약집에 있습니다. 게다가 2032학번은 중학교 1학년인데 그건 민주당뿐 아니라 사실은 전 여당이었던 국힘당도 수능 절대평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수능 절대평가가 중학교 1학년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데 시험을 그 전에 있는 수능을 황당하게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킬러 문제 배제는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있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서 수능을 황당하게 다시 한번 불수능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아요. 단지 중위권 학생들은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이번에 6월달 모의평가를 보면요. 수학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이라는 말은 이제는 쓰지 않는데 고난도 문항의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15번, 22번, 28번, 29번, 30번이 고난도 문항이에요. 14번, 16번, 18번은 고난도 문항 번호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학을 어떻게 했냐면 고난도 문항에 있는 고난도 문항일 것 같은 번호의 문항을 난이도를 낮췄어요. 그리고 고난도 문항이 아닌 것 같은 문항의 난이도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위권 애들 같은 경우는 15번, 22번, 30번 같은 경우는 일단 거의 안 풀거든요. 안 풀어요. 어차피 어려서 못 풀어요. 그럼 이 문항이 어렵죠. 어렵게 되면은 애들이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요. 어차피 나도 못 풀고 나보다 좀 잘한 애도 못 풀기 때문에 뭐 다른 문항이 열심히 푸는데 근데 어렵게 15번이 쉽죠. 그럼 이때부터 약간 중상위권도 흔들려요. 이게 왜 쉽지? 근데 14번, 16번이 어렵죠. 18번이 어렵거나 이렇게 되면 멘탈이 나가요. 고3들은 거의 멘탈 나가요. 이거 뭔가 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멘탈이 마구 흔들리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약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난도 문항의 난이도는 낮추고 중난도 문항의 난이도를 높였거든요. 그래서 중위권과 상위권과 하위권은 변별력이 있는 수학 시험이에요. 지금 28번 문항 같은 경우, 미적분 28번 문항 같은 경우는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원 선생님들 조사로는 오답률 88%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이게 미적분 했던 애들이 지금 산탄런을 하는 게 아니라 확통런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는 확통도 인원이 더 늘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확통도. 그래서 아주 지금 사실상 좀 난장판이 된 상황이 좀 돼버렸어요, 지금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는 이렇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88, 80, 82가 작년이었는데 91, 83, 87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수학 확통기하는 확실히 쉬웠고요. 상위권 애들 입장에서는 확률과 통계하고 기하가 고난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잘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애들 입장에서는 미적분이 조금 더 어려웠던 거고요. 그리고 작년 수능과 비교해 보면 작년 수능과는 거진 국어는 비슷해요. 작년 수능이 워낙 쉬웠거든요. 왜냐면 재작년 수능은 만점자가 60몇 명밖에 안 나왔는데 작년 수능은 1000명이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과 재작년 수능은 하늘과 땅 차이였단 말이죠. 작년이 쉬웠어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 애들 문제죠. 시험이 쉽다 어렵다는 강사평가인데 참 묘하게도
우리 애는 시험이 쉬울 때 시험을 못 봐요. 많지 않아요? 아니 진짜 경험인데 이상하게 시험이 어려우면 시험을 꽤 잘 봐요. 근데 시험이 남들 다 쉽다 그러는데 시험을 망쳐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수시 지원하실 때요. 하실 때 제발 국어를 수능 최저 기준을 국어를 잘 본다고 해가지고 이게 안정적일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춘다 안 맞춘다의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면 좋냐면요. 일단 수학, 영어, 탐구, 국어예요. 국어가 제일 불안정한 과목이에요. 수, 영, 탐, 국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지 안 맞출지를 가늠해 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수학, 영어는 유평 대비 한 절반 가까이 11월 달에 잘 안 바뀌어요. 비슷하게 가요. 수학, 영어는 절반 가까이.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다 바뀌어요. 유평, 부평 1등급 맞았던 애가 갑자기 국어를 3등급 맞고 와요. 승장 가더니. 그것도 문제가 쉬웠다는데. 뭔가 이상한 데서 힌트가 나가면 한 방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수능 제한을 몇 분까지 가야 돼요? 8시 10분까지 입실입니다. 8시 10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보통 8시까지 입실하고 이러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1시간 전까지 가세요. 무조건. 애를 7시 10분까지 수험장에 무조건 집어넣어서 밀어넣어서 뭘 하게 하냐면은 재수생들은 다 알고 있는 방법인데요. 네. 국어시험 보기 전에 국어 문제를 풀고 있어야 돼요. 한 30분 이상 국어 문제를 풀고 머릿속을 국어 문제, 생소한 국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들이죠. 그럼 이게 머릿속이 한번 돌아가거든요. 왜냐면 고3 애들은 일단 1교시 망치면 내리망치기 때문에 1교시 때 상당히 긴장돼 있고 재수생 언니 오빠들도 있고 왠지 제가 나보다 잘하는 것 같고 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근데 이따만 A3 문제지를 이렇게 딱 승무장에 주죠. 그렇게 되면은 이상하게 비문학 지문 먼저 싹 훑어보다가 뭔가 어려운 지문이 꽂힌다. 이과는 경제 지문, 이과는 경제랑 한줄 나오면 애들이 몸서리를 치고 문과는 이렇게 원통 같은 거 나오거나 이게 기하나 기술 지문 나오면 기절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올해는 튼 건가? 이러다가 문학 지문 하나 봤는데 이것도 잘 꼬인다. 엄매 어렵다. 그래서 한 두세 문제만 어려워도 멘탈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머릿속을 한번 뜨끈하게 예열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30분 정도 풀고 그 다음에 문제를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국어시험을 좀 덜 망치는 비결 중에 하나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제 경험이에요. 저도 올해 애가 대학 갔거든요. 작년 수능 봤어요. 경험이에요, 경험.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5시 넘어서 이렇게 수험장에서 보면 엄마 아빠들이 다 밖에서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애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모든 애들의 표정이 밝아요. 시험을 잘 보나 못 보나 이게 되게 황당한 일이죠. 아빠들은 되게 오해해요. 우리 시험 잘 본 건가? 그리고 표정이 되게 밝다니까요. 잘 본 다 밝아요. 다 밝아요. 왠지 걔네들은 이제 끝난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집에 가면 이제 EBS 그거 이제 정답 해설 보죠.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성격 급한 애들은 국어 문제 맞추다가 던지고 들어가고 자기 방으로. 그때부터 이제 초상집 분위기가 되고, 뭐 부모님들이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되고, 그죠? 사실 아무도 죄를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시험을 못 본 것 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다음날 또 오후가 그 다음날 돼서 애가 오죠. 그럼 신기하죠.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왜냐? 뭘 확인하죠? 친구들의 점수를 확인해. 친구들이 다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럼 또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님이 아는 어머님이 아는 어머님의 친구분의 뭐 아들, 딸 그리고 우리 애의 친구들만 시험을 못 보면 돼요. 그럼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해피해요. 그러면 뭐야 다 못 봤잖아. 누군가는 잘 봤는데 그건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봐 이게 다 못 봤어. 이러면요 그때부터 약간 해피해져요. 해피해지고 그래 뭐 다 이런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똑같고요. 자 보시면
작년 수능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이렇게 미적분이 약간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약간 확실히 6평인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좀 안 돼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표준 점수 볼게요. 자, 표준 점수를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표준 점수라는 게 이것도 위치를 나타내는 거지만 표준 점수 150점이 넘으면 이걸 불수능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불수능, 진짜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140점이 넘으면 불수능에 가깝다. 140점 아래다. 물수능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표준점수 최고점이 135점이잖아요. 이게 쉬웠다는 얘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다음 146점이죠. 약간 어려웠다는 얘기죠. 근데 작년 수능의 수학은 더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작년 더 어려워서 6평. 작년 6평이에요. 6평 대비 볼 때는 어쨌든 6평, 작년 6평은 어려웠던 시험이 맞거든요. 작년 6평은 어렵고 9평이 쉬웠는데 올해 6평은 6평이 쉬웠기 때문에 원래 제대로 가면은 9월달이 어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3월달, 6월달, 9월달 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수능 원점수고 좀 넘어갈게요. 이것보다 이거 자꾸 뒤로 가지? 잠시만요. 이게 참 불편하네요. 네. 이게 대수능인데요. 자, 작년 수능과 비교해보면은 수학은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 왜냐면 미적이 140에서 그쳤으니까. 근데 국어도 체감 난이도는 훨씬 낮은데 작년 수능이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평점이 낮잖아요. 작년이 엄매가 139인데 이거는 지금 실채점 7월 1일 뒤에 되면 엄매랑 화작이 따로따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통합인데 135니까 애들 국어는 절대 어렵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어 6평 출제 경향에서 어려웠던 거는 이 정도 문제였는데 비문학 문제가 약간 어려웠고요. 문학은 어렵다고 볼 수가 없고 화작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12번, 17번, 그 다음에 문학의 21번 정도가 약간 어렵고요. 그다음 수학 같은 경우는 주로 22번에서 걸릴 텐데 약간 그래도 애들이 어려웠던 거는 의외로 15번, 22번 말고요. 14번, 21번도 어려워서 중난도 문항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어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쉽게 나와서 지금 영어가 11%가 넘을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문제인 게 보세요. 3월 달이 4.6%였거든요. 근데 6월 달이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11% 넘게 예상하고 있고요. 5월 달이 4.26%라서 자, 이렇게 되면 3월 달이 4%죠. 영어 1등급이. 그다음 5월 달이 4%죠. 근데 6월 달이 쉽게 나왔죠. 그럼 9월 달을 어렵게 낼 거예요.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6월 달이 1.47%니까 9월 달을 갖다가 10.94%를 쉽게 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 올해 영어 예상은 올해 영어 어렵습니다.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은 6월달, 9월달, 11월달인데 6월달이 쉽게 나왔잖아요. 그럼 9월달에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9월달을 10% 넘게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6월달을 쉽게 냈다. 9월달 어렵게 내죠. 그러면 9월달 어렵게 냈는데 애들이 6월달보다는 9월달까지 하면서 영어 공부가 지금보다는 좀 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렵게 냈는데 퍼센트가 평가원 예상보다 약간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평가원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야, 이 정도 냈는데 괜찮네. 이 정도 되면 되겠네. 그리고 11월달에 어렵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지금 왜 어렵냐면은 지금의 수능은 사실은 변별력이 과목마다 약간씩 좀 저하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고등학교 1학년의 수능이 2028학번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서 지금보다 변별력이 더 저하될 거거든요. 그러면 수능 변별력을 적당하게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영어라도 어렵게 내야 돼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고등학교 3월 달에 고등학교 1학년 3평, 2학년 3평, 3학년 3월 달 모의고사 전부 다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영어가 어려웠습니다. 영어는 올해 어렵게 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 6월 달에 쉬워져서. 영어는 약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학탐구입니다.
자, 과학탐 같은 경우는 자, 문화생제 점수 보시면 물리 1이 50점 만점에 50점이 1등급이다 보니까 64점이라는 상당히 낮은 평점, 만점인데 64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화원화 2, 77인데 예, 화학만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게 지금 화학이 이렇습니다. 화학을 선택한 애들 입장에서는 되게 괴로울 텐데 일단 수시를 생각하면 화학의 인원이 매번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10,000명씩 줄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의 화학의 엑소더스예요. 화학 탈출. 지금 화학을 탈출하고 있거든요. 화학에서 자꾸 애들이 빠져요. 인원이 없으니까 더 빠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올해 화학의 전망은, 화학 1의 전망은 표준 점수가 매우 높게 나올 거다. 작년에 쉬웠기 때문에 어렵게 낼 수밖에 없고 인원이 줄었고 만점자도 적으면 화학 1을 아주 잘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왜냐면 남은 애도 별로 없지만 표준 점수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보다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화학 1을 못하는 애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탈출해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거기 있으면 진짜 망해요. 탈출해야 돼요. 그냥 바로 탈출하는 게 맞아요. 등급도 안 나오고 완전히 크게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학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화학원에서 남들 탈출하는 게 걔네가 바보라서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탈출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이 애매하고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탈출하세요. 잘하면 남아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화투지투가 77점으로 최고점이 높고요. 그 다음에 생명원은 뭐 늘 이게 커트가 1등 컷이 43점 낮은 거는 매년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자, 사탐입니다. 사탐은 이과 성도도 많이 보는데 자, 사문, 생윤, 윤사, 한지, 세지에서 전반적으로 사회문화를 빼고는 전부 다 이게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사탐이 옛날 같은 사탐이 아니라서 한 4, 5년 전 사탐은 9과목 중에서 4과목이나 5과목이 만점이 1등급이었어요. 근데 3년 전부터 계속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사탐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지금 사회문화가 가장 쉽게 나왔거든요. 48점 1등 컷인데 그럼 사회문화가 쉽게 나올 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문화 어렵게 나올 겁니다. 이유는 지금 사회문화가 모든 선택 과목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에요. 15만 명이 훌쩍 넘어갈 거거든요. 비교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 가장 많은 인원이 선택한 선택 과목인 사회문화를 쉽게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문화가 만약에 쉽게 내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15만 명 넘게 선택한 이 과목을 쉽게 내죠. 그럼 동점자 속출하고 피해자 양산입니다. 평가원에서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사회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과생들이 사회문화 넘어올 때 그 근거는 우리가 약간 숫자를 보는 능력이 세기 때문에 표나 통계 같은 경우를 우리가 문과생보다 빨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빨리 풀 수가 있다라는 근거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틀린 건 아닌 게 사회문화가 그동안 변별력을 냈던 그 근본적인 그런 항상 패턴은 표나 통계 문제를 많이 내서요. 시간에 쫓기게 만들어가지고 뒤에 걸 찍게 만드는 게 사회문화 출제 방식이었어요. 대단히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변별력을 확보해 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표나 통계 문제, 자료 해석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는가가 사회문화 잘 보는 관건이 되거든요. 난이도를 그런 식으로 비교육적으로 높여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서 표나 통계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해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찍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자료 해석 문제를 집중적으로 많이 풀어줘야 됩니다. 사회문화 선택했다면 이과든 문과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좀 느는 과목은 뭐냐면요. 자, 이과 애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 1등은 사회문화고요. 예, 그 다음에 생활윤리예요. 생활윤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3등은 세계지리였는데, 그 다음에 4등이 한국지리인데 좀 바뀌어가지고요. 올해 지금 이과 애들이 사회문화 생은 많이 선택하고 한국지리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지. 그러니까 이 한지라는 게 지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과적 성향이 있는 문과 애들이 한국지리, 세계지리 많이 했거든요. 네, 문과 애들이 이렇게 둥고선 나오고요. 이게 지도가 빙글빙글 돌면 그냥 머리가 이 빙글빙글 돌아요. 싫어요, 그런 거를.
뭐 툰드라 기후 뭐 이런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자, 근데 아시겠지만 애들이 다 지금 문과에 없고 다 이과로 다 몰려갔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이과적 성향에 있는 문과 애들이 문과에 아예 없어요. 다 이과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과 문과 반반인 애들은 한국지를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 강의하는 선생님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명이에요. 다 그 사람. 한지 세지. 다 인강, 다 몽땅 그 사람 걸 들어요. 다 한 명 걸 듣기 때문에 아무도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 선택을 고민 안 해도 된다니까. 한지 세지. 그냥 그 사람만 인강을 들으면 돼요. 제가 그분하고 같은 학원에도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강의를 되게 잘해요. 열심히 하고. 네, 현강이 없어요. 현강은 하지 않아요. 한지 세지는 고민이 없다. 네. 사문생유는 그래도 이게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뭐 6월 모평의 의미는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은 일단 뭐 등컷 선에 뭐 일일비할 필요 없고 6평이 쉬웠기 때문에 등컷은 계속 바뀔 거고요. 그래서 지금 EBS 문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얼마 전에 5월 26일자로 EBS 수능 완성이 출시됐습니다. EBS 수능 특강, EBS 수능 완성이잖아요. 수특수완이라고 애들은 줄여서 얘기하는데 자, 혹시 수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우리 애가 수학이 잘 안 나온다. 근데 할 거는 되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죠. 들 수 있어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뭐 온갖 풀커리 다 타고 학원 선생님한테도 듣고 인강 풀커리도 타고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 애는 수학을 그렇게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도 잘할 것 같지 않고 진짜 맥시멈 아무리 죽어라고 노력해도 2등급일 것 같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제집을 줄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범위를 줄이세요. 그래서 EBS 수능 특강, EBS 수능 완성, 그리고 센 유형별 문제집 몽땅. 그래서 수특수한 센으로 완벽하게 소화하면은 3년 전부터 수학 2등급이 나옵니다. 범위를 넓히지 마세요. 어차피 수학을 아주 잘하는 애가 아니라면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노력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꾸 이상하게 넘어가네. 그치? 네, 괴롭네요. 네. 네, 작년 수능의 사탐 가탐 보면요. 작년 사탐한 과목, 가탐한 거 실제 수능입니다. 47,000명 정도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가장 많이 선택했던 과목은 사회문화, 생윤, 세지, 한지였어요. 이게 서울시 교육청 조사입니다. 근데 이 사회문화가 62.41%이기 때문에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3평과 5평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지금 놀랍게도 뭐 매년 그랬지만 3월달이 인원이 많고요. 5월달이 인원이 적어요. 그러니까 5평으로 갈수록 2만 명이 빠진 거예요. 3평이 탐구 선택자가 34만 명대인데 5월달 모의평가는 32만 명대이기 때문에 인원이 더 적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원도 보지만 퍼센트를 보세요. 자, 물리학은 12.3에서 10.09로 비율이 줄었고요. 화원은 8.07에서 5.73으로 현격히 줄어서 3평 때 선택했던 애들 중에서 5평 선택하면서 10,000명이 빠졌어요. 거의 화학 탈출이에요, 이 정도면. 이거 감안하셔야 되고, 생원은 25.9에서 22.16, 지원은 24%, 21%고요. 그 다음에, 투과목은 3월 달에 보지 않았습니다. 5월 달부터 투과목 보기 때문에, 물투, 화투, 생투, 지투 보면은, 인원은 비슷해요. 생투가 8,000명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지투, 그 다음 화투, 물투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투과목은 약간 다른 양상입니다. 화투, 물투 별 차이 없어요. 생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투가 두 번째. 이거는 거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수능 뚜껑 열어보면은 생투 제일 많고 지투 많고 그 다음에 물투, 화투 순으로 갑니다. 여전히 화원화투가 가장 적습니다. 네, 투 과목은 좀 그런 성향이 있고요. 자, 사탐 과목은 이렇습니다. 압도적으로 늘어가지고요.
생활윤리가 39%에서 40%, 그 다음에 한국지리가 9.05에서 9.42%, 세계지리가 8.3에서 8.98이니까 늘고 있고, 동아시아사조차도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 같은 경우가 43%에서 45%로 이 비율 자체가 2% 늘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면 거의 뭐 50% 가까이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과 아이들이 다 사회문화를 선택하기 때문에 거진 육박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이게 진학사가 4만 1,000명 정도를 표본 조사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재수생들 상대로 조사한 거라서 2024년도에 과학탐구를 선택했다가 작년 수능에 2015학년도에 사회탐구로 넘어온 애들은 어떤 애들이었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2024학년도에 이게 2024 재작년 수능을 봤던 애들이 2015학년 넘어왔던 애들이 비율인데 1등급, 2등급 애들은 거의 안 넘어왔어요. 1.2, 6.3%잖아요. 근데 재작년에 3등급, 4등급, 5등급 맞았던 애들은 이 사탐, 과탐으로 넘어오거나 사탐, 사탐으로 넘어왔는데 20.8%, 3.9%, 25.2%니까 거의 20%에서 30% 가까이 다 넘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올해는 더 많이 넘어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현상인데,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재작년에 1등급인 애들이 작년 실제 결과예요. 이거는. 자, 과탐 2개 1등급 맞았던 애들이 사탐, 과탐으로 넘어온 애들이 있긴 있었다는 거죠. 있긴 있었는데 상승하는 건 당연히 없을 거고 유지가 35.1%지만 1등급인 애들이 사탐 선택했을 때 64.9%가 점수가 하락했어요. 1등급인 애들은 넘어올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자, 2등급이 제일 애매한데 과학탐구 2개 다 2등급, 2등급 맞았던 애들이 자, 사탐으로 넘어왔을 때 상승 30.5, 유지 33, 하락 36이니까 이렇게 되면 3대 3대 3이니까 2등급 했던 애들이 제일 애매해요. 과학탐구 2개 다 2등급 맞았는데 사탐 넘어올 건지 말 건지가 애매한 게 상승도 3, 유지도 3, 하락도 3이니까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이고요. 근데 2개 다 3등급 맞았던 애들이 사탐으로 넘어왔을 때 51.2%가 상승을 했습니다. 2개 다 4등급 맞았던 애들은 66.6%가 상승했고요. 2개 다 5등급 맞았던 애들은 75.6%인데 이거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고 아예 몽땅 다 사탐으로 바꾼 경우는 3등급 맞았던 애들 같은 경우는 58.6%고 4등급은 70.2%, 5등급은 84%니까 사실상 과학탐구를 지금 4등급, 5등급 맞고 있으면 사탐으로 갈아타는 게 맞아요. 네, 맞죠? 이건 뭐 통계가 말을 해주는 건데 이 통계가 거짓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갈아타는 게 맞다. 4, 5등급은 거진 갈아탈 거. 그러니까 갈아타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거의 서울 쪽에 단데 가산점을 준다는 거는 정시에서 과탐을 하든 사탐을 하든 이과 지원할 때 가산점 빼고는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가. 하지만 지정을 한 학교는 애초에 이렇게 서울대처럼 지정이 돼 있는 학교는 꼭 과학탐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 보면은 서울대는 애초에 지정이고요. 국민대나 숭실대나 연세대처럼 수능 최저 기준에 과학탐구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을 넣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4개 합이면은 과학탐구를 꼭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뭐 3개 합이나 2개 합이면은 과학탐구를 넣었을 때는 사탐은 수능 최저 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과학탐구만 반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강을 꼼꼼히 봐야 되는데 만약에 어느 학교 요강에 과학탐구를 반영한다고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밑에 과학탐구 응시 필수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반영하든 안 하든 이 수시 전형에는 과학탐구를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밑에 과탐 응시 필수라고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정시에서 풀어놓고 수시에서 안 푼 대학들이 있거든요. 정시는 아무거나 봐도 되는데 수시는 이과할 때 과학탐구 봐야 된다는 학교가 있어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겁니다. 연세대학교가 작년에 이제 사탐 같은 아무거나 봤어도 되니까 자, 생명원이 41점 맞을 때 사회문화가 보통 보게 되면은 41점 똑같이 맞게 되면은 가산점 맞은 41점 못 이기는데
생명어 41점 맞을 때 사회문화 44점 맞으면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냐면은, 자, 41점이면은, 예, 100분위가 87이니까 62.74가 나오는데 62.74를 3% 가산하면 64.6이라는 점수가 나오거든요. 이게 최종 점수예요. 근데 64.6이라는 점수가 나왔을 때 사회문화가 똑같이 41점 맞으면 못 이기지만 44점 맞으면 100분위가 94라서 65.5이라는 점수가 나오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3점짜리 한 문제 더 맞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대 같은 경우는 참 난감하네. 죄송합니다. 이거를 아무래도 제가 이걸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안 되나?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건 이대인데 이대나 고대는 통합 백분위를 주지 않고요. 사탐하나 과탐하나 따로따로 주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런 학교가 문제인 게 애초에 대부분 과학탐구의 백분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산점을 주든 안 주든 과학탐구가 약간 높아요. 그런 속에서 6%면 실제로 이렇게 3점짜리는 안 되고요. 6점을 더 맞아야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42점을 극복하려면 사회문화 48점이면 거진 1등급이나 만점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화학생명에서 사분생은 한지로 많이 넘어가긴 할 건데요. 근데 일단 과탐이 3등급 때 4등급 때는 사탐으로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아니라 이미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과탐을 할지 사탐을 할지 고민인데 제일 고민은 그거죠. 6월 달이 마지막 기회라서 이게 지금 더 이상 9월 달에 바꿀 수는 없어요. 사탐도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사회탐구 문제를 공부를 안 했으면은 6월달 사탐이나 작년 수능의 사탐을 한번 공부 안 한 상태에서 풀어보라고 하세요. 감을 잡을 수 있게. 근데 이걸 봤을 때 이게 앞으로 6월달이면 7, 8, 9, 10, 11월이니까 사실은 지금 6월달 벌써 이제 5, 6일이 넘어가니까요. 6일이니까 7월 6일, 8월 6일, 9월 6일, 10월 6일, 11월 6일이잖아요.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5개월 동안에 이 사회탐구를 공부해가지고 내 지금 과학탐구보다 더 나은 성적, 두세 문제, 세 문제 이상 정도를 더 맞출 수 있나 없나를 심각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바꾼다고 해서 성적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떨어진 애들도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한 최소한 일주일 정도 숙고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자, 이겁니다. 작년 입평과 올해 입평을 비교를 했는데 보시면 자, 작년 입평에서 지금 문과 같은 경우는 점수가 거진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면 2년 전부터 교차 지원을 상당히 이과 애들이 덜 하고 있습니다. 이 이과에서 문과를 교차 지원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왜냐? 상위권대가 더 안 해요. 왜냐면 막상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실제로 이 이과에서 문과로 가보니까 별로 이게 공부하기가 녹록지가 않은 거죠. 2022학년도에 서울대 영어교육과 정시 합격생 중에서 미적분 기하 선택자가 확률관통의 선택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서울대 영어교육과 완벽한 문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미적분 기하랑 과학탐구 선택한 애들이 정시에서 서울대 연구과로 붙어가지고 대학교 1학년 영어교육과 기초필수와 네? 교양 과목을 들었겠죠? 그럼 과연 연교과 수업에 들어가서 완벽한 이과 애들이 거기 앉아서 과연 연교과를 버틸 수 있겠어요? 문과도 요즘 영어교과 버티기가 어려워요. 연구과 가기 별로 애들 좀 특별한 애들 아니면 좀 싫어하거든요. 제가 아는 애도요, 고려대 영어교육과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걔가 재수를 해가지고 저한테 왔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느낌상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대학교를 다녔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너 혹시 대학교를 다니지 않았니?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대학교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수했을 때는 고대를 갈 점수가 안 나왔어요. 고3보다 시험을 더 못 본 상태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선생님 이번 연대를 어떻게 찌르고 고대를 어떻게 찌르고 안 되면 군대를 가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고대 연교과를 다녔다고 자퇴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네가 지금 나한테 여기 와 있을 게 아니라
고려대에 전화를 했었어야지. 고대는 자퇴가 재입학이 돼요. 근데 왜 시험을 못 봐가지고 고대를 못 갈 정도로 점수를 보내가 나하고 상담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지금 이 상담을 할 때가 아니라 고대에 전화를 했었어. 너 지금 네 점수로는 연고대 아무 데도 못 가. 성대도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고대를 뭘 찔러 어차피 연대고대 성대 다 안 되는데 될 수가 없는데 그럼 고대를 돌아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몰랐대요. 군대를 가려고 그랬죠. 내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알았겠죠. 나중에. 근데 어쨌든 제가 눈치가 빨라서인지 알게 됐고요. 그래서 걔가 토요일 날에 저랑 상담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입학처가 노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전화했더니 급히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재입학이 된대요. 그래서 재입학이 되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재입학이 되는데 그럼 재입학 할 거야?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걱정이 있어요. 영교과는 진짜 싫은데 영어교과 못 버티겠대요. 남자인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 사범대 내에서 아마 다른 과를 선택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근데 선생님 영교과 국교과잖아요. 국교과도 싫어요. 그래서 야 고대는 교육학과가 있다. 교육학과는 국어나 영어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학과로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입시를 할 때 잘 모르면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 군대 갈 뻔했잖아요. 걔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걔가 이렇게 약간 좀 과묵한 스타일이라 이게 남한테 질문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 생각하는 애라서 질문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군대를 갔겠죠? 네,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되게 황당했겠죠.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거 안 되네요. 안 되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문과는 최근에 커트라인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과는 이렇습니다. 이과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6월달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서울대, 연대고대, 전기전자공학부는 거의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건홍동 쪽은 약간 점수가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애들이 약간 좀 분산되거든요.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중요한 얘기를 꼭 해야 돼서. 네. 자,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요건 기본 상식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어떤 학교에서 학업 역량을 본다 그러면 교과 성적, 교과 세득 창체.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을 본다 그러면 관련 교과입니다. 관련 세특, 관련 창체 동아리 진로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는 교과 세특이 일부인데 세특에서 공동 역량을 볼 수 있는 거는 조별 수업을 하거나 이런 거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체나 획득을 볼 수 있는데 이 몽땅 다 A를 3개 맞으면 우리가 어디가 입결을 보는 것보다 1등급이나 2등급 좀 낮아도 합격할 수 있는데 이걸 올 A를 맞기가 워낙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상위권 학교들은 대부분 학업 역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생활기록부 마감을 치실 때, 마감을 할 때 어머님들이 발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보통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나 2학년 진로활동은 3학년 진로활동, 2학년 자율활동은 3학년 자율활동, 2학년 세특은 3학년 세특 이런 식으로 연계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이 발상을 좀 바꿔주세요. 2학년 진로활동이 3학년 세특으로 갈 수도 있고요. 연계를 시킬 때. 그리고 2학년 세특이 3학년 진로로 갈 수도 있어요. 3학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은 대부분의 생활기록부를 제가 보면은 대부분 약간 모자란 게 진로 역량이 아니고요. 대부분 학업 역량이거든요. 대부분 학업 역량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진로에서 약간 고민하고 했던 거를 좀 더 이 과목 현재 3학년에 있는 물투와투 생투 지투하고 연결을 시키거나 사회문화 생활윤리와 연결시켜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파는 뭐 좀 깊이 있게 파는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게 훨씬 대학 갈 때 훨씬 유리합니다. 학업 역량이 대부분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종합평가를 할 때 어머님들이 고민되는 게 아니 이놈의 학교는 왜 이렇게 1.5부터 3.5까지 왜 이렇게 내신이 폭이 넓어? 3.5는 다 자사고인가? 뭐 이런 생각들 하시게 되잖아요. 내신 컷, 70컷 볼 때. 그때 이 생각 하셔야 됩니다. 입사관들은 대부분 이 내신의 스펙트럼이 넓어질 때, 구간이 넓어질 때는 첫 번째, 이수자 수를 봅니다. 이 학교 몇 명? 이 과목 들은 애 몇 명? 자, 두 번째,
이 집단의 특징을 봅니다. 이 집단의 특징은 이 집단은 완벽한 일반고인가? 어떤 기준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성적표를 3학 1학기 끝나서 다 보실 수 있잖아요. 나이스에서 보셔도 되고 인쇄에서 보셔도 되는데, 그럼 일단 수학 과목이나 영어 과목을 보시면요. 일단 수학 과목이 1학년 수상, 1학년 2학기 수학, 수상,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까지 이 5개 과목의 흐름을 보시면 우리 학교가 만약에 평균이 한 60점대에서 점수가 미적분으로 갈수록 수상부터 미적분 갈수록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과목 평균. 우리의 점수 말고요. 과목 평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표준 편차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성적은 계속 내려가는데 평균 성적은 내려가고 표준 편차가 계속 올라간다. 완벽한 일반고입니다. 완벽한 일반고라는 거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1등급은 1등급, 2등급은 2등급, 3등급은 3등급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가 평균 점수가 한 75점 정도 7점대를 유지하면서 표준 편차가 한 15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생각보다 수상에서 미적분까지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 이 학교는 지역 내에서 경쟁이 강한 일반고이거나 광역자사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공고거나. 근데 평균이 80이 넘고 표준 편차가 10 아래쪽이면서 점수가 미적분까지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전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충 유지를 해가지고 약간 예를 들면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자 볼게요. 자 표준 편차가 10쪽으로 이렇게 작아지면 이 집단은 1등급과 3등급 간의 격차가 거의 없는 균질한 집단이에요. 근데 표준 편차가 15에서 20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 집단은 1등과 3등 간의 격차가 현격히 벌어지는 비균질 집단이에요. 그래서 균질한 집단, 격차가 거의 없는 이 집단의 3등급과 이 집단의 균질 집단의 3등급과 비균질 집단의 1등급 후반대랑 거의 비슷한 등급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 후반대도 붙이고 3등급도 붙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일단 수학의 흐름을 보세요. 수상부터 미적분까지 우리 학교의 과목 성적의 평균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이게 유효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은 이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 표준 편차가 사라져요. 없잖아요. 다른 걸로 판단합니다. 그럼 뭐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재밌는 건데, 이게 입학사정관들 교육식일 때 한 사람이 1,800개에서 2,000개 정도 서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이게 보시게 되면은 입사관들이 이거 많이 하는데, 자 이게 하급 단어입니다. 하급 단어는 뭐냐면 우리의 세특에 뭐뭐를 배움, 뭐뭐를 하였음, 뭐뭐를 있음, 이게 종결이 되면 이게 하급 단어예요. 자 중급 단어 우수함, 제시함, 조율함, 분석함, 발표함, 설명함인데 아마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우리 아이 생계부에서 보는 거는 발표함, 설명함일 거예요. 이거 진짜 많을걸요? 이게 중급 단어예요. 고급 단어는, 상급 단어는 뛰어남, 탁월함, 토론함, 발휘함으로 종결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뛰어남, 발휘함, 탁월함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 과목에서 얘가 꽤나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선생님들은 다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입사관이 이 뒤에 있는 종결의미를 보고 앞에 있는 팩트를 이렇게 거꾸로 보잖아요. 그럼 대단히 빨리 생활기록부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종결의미 보고 앞에 팩트 체크하고 종결의미 보고 팩트 체크하죠. 그럼 잘라가지고 빨리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한 그 공교육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걸 참 재밌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이 분류가 참 재밌는데 이 분류가 어떤 분류냐면은 아까 그게 원본이에요. 금방 제가 보여드린 게 원본인데 이 원본을 확장시켜가지고 분류해놨더라고요. 자, 인서울 키워드 하였음, 배움, 보임, 학생임, 참여함, 보여움, 기름, 활동함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깨달음 정도. 인서울 22권 키워드 우수함, 제시함, 충분함, 돋보임, 기여함, 조율함, 이끌어냄, 도모함, 비교함, 충분함, 풍부함, 조음, 높음, 강함. 인서울 5위권 키워드 서용고 서성한 키워드라는 얘기했죠. 뛰어남, 탁월함, 토론함, 발휘함, 인상적인 분석함, 훌륭함, 인상 깊음. 근데 이게 아주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게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재미삼아서 우리의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종교 의미가 많은지 보시면 인솔 22권 네, 인솔 5위권 키워드 이거 대충 보면 이 과목 선생님이 우리 애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훑어보는 데는 이것도 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원외고 김하정 선생님이 이걸 분류하셨는데 공격 선생님이 분류하셔서 그런지 이게 참 어디에도 없는 건데 제가 봐도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이 없지 않아요. 설득이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거는 지금 학생부에서 이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아리에서 진로하고 학업 역량 드러내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나? 그 다음에 3년 내내 관심을 기울인 포인트가 좀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뭐 공동체 기여 부분 이런 거는 동아리나 행특에 주로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특에서 이 표현이 우리 애한테만 있는 고유한 표현인가? 다른 애도 있을 것 같은 표현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는 특히 고유한 표현인가 아닌가를 되게 따집니다. 이건 우리한테만 써준 건가? 딴 애도 똑같이 써줬을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3학년 1학기 생활기록부를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7월 중순이 되면. 마무리할 때 케이스입니다. 자, 교육부 권장 모범 세팅인데, 교육부가 권장한 모범 세팅은 다 갖고 있을 텐데, 보세요. 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시간을 측정하는 법을 구상하고 여러 번 실험을 반복해서 과제 집착력이 뛰어나다는 말이 있죠. 있죠. 이걸 보고 감탄하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역발성한, 이게 교육부 권장 모범 세특이거든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쓰라고 한 거잖아요. 이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입사원한테 물어보고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애가 했던 수업 활동 중에서 과제 집착력이 뛰어난 게 있었는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모든 원등급과의 토의를 통해서 결과 영향을 미친 일이 있었던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걸 거꾸로 끼워 넣어요. 그리고 그걸 선생님한테 내요. 그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럼 될 것 같은데요. 화투도 마찬가지인데, 자, 어떤 포인트를 정확히 찾아냈는지, 뭐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 같은 경우도 자, 도표를 이해하고 분석이 추한 능력을 보여준 건지,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분석했던 결과가 있었던 건지, 독창적인 보고서가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찾아내서 거꾸로 끼워 넣는 거고, 반대로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고민을 해보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세특할 때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언어와 매치하고요. 그 화법과 작문에 제발 전공 얘기 좀 쓰지 마세요. 언어와 매치하고 화법과 작문에 이과적인 얘기 좀 쓰지 마세요. 다 안 좋아해요. 서울대부터 인하대까지 다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언어와 매치하고 화법과 작문에 왜 생명과학 지문 이런 거 왜 집어넣죠? 왜 약대 지문을 왜 거기다 집어넣었죠? 언어와 매체는 언어와 매체고 하나도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대학교에서 보고서 낼 때 화법과 작문에 약대하고 생명과학대에 가고 싶은 애가 거기다가 잔뜩 그 지문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고등학교 교사들한테 보여주는 서울대 보고서에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그 케이스 나오고요. 밑에 이래서 경고한다는 말이 있어요. 경고. 경고란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애가 우리 학교 들어오면은 화법과 작문에 관한 질문을 3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겠다는 건데, 화법과 작문에 대한 얘기를 물어봐요. 그럼 얘는 상상도 못한 상태에서 두들겨 맞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개별 세특은 지금 500자가 과목 세특 뒤에 500자 쓸 수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해서 개별 세특이 과목 세특 뒤에 500자 쓰는 거는 우리 학교에서 한 활동 중에서 우리 아이 특성과 관련 있는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동아리하고 좀 진로시키는 게 이건데요. 자, 이 친구가 이과생인데요. 예, 의대를 갔어요. 의대생인데 2학년 동아리에서 온열 질환이라는 이 연구 활동을 했는데 3학년 때 환경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니까, 자,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에서 세특으로 옮겨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에서는 온열 질환을 했는데
이때 체감온도 지수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공된다 사실 접했고, 그래서 기후위기하고 취약계층을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동아리, 진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로가 세특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특이 동아리나 진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부 마무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2학년 학생부를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세특까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2학년 동아리 창체활동하고 세특에서 3학년 거랑 어떻게 수직적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2학년이 상당히 학생부의 중심 학년이거든요. 그래서 2학년 걸 버리고 3학년 따로 가지 말고요. 2학년 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끌어내서 확장을 어떻게 시킬 건가. 여기에다 포인트를 많이 두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